전 대통령님의 강연을 듣고 전남대학교 학생들이 대통령께 궁금한 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부드러운 진행을 위해서 5명의 질문자를 전남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선정했습니다. 이 점 학생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교육학과 김건우 학생의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김건우 학생 질문해 주십시오. 예, 저는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김건우입니다. 먼저 김대중 전 대통령을 이렇게 직접 뵙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요. 오늘 특별 강연 역시 제 인생에서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민족과 한반도 평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북핵 실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9일 북한에서 핵무기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연일 뉴스와 신문에서 북한의 핵실험 진행과 한반도 위기설과 관련된 기사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대북 포용 정책의 수정에 불가피함을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대북 포용 정책의 수정 및 포기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바로 그저께 북한이 핵실험을 했습니다.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한반도 위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은 대북 포용 정책의 수정에 대한 언급을 하셨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현 시점에서 대북 포용 정책의 수정 또는 포기의 가능성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사회하신 여학생이 거듭 저를 선배라고 그러는데 저는 오늘 처음으로 전남대학교와 오늘 그래서 여러분이 내 선배고 저는 후배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잘 부탁합니다. 요새 내가 볼 때는 아주 해괴한 이론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하는 것은 햇빛 정책의 실패를 말하는 것이다. 포용 정책 그만둬야 한다. 금강산 강론도 그만두고 개성공단도 그만둬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신문을 전부 기억을 더듬어봐도 북한에서 남한에서 햇빛 정책하니까 핵 개발하겠다 한 일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핵 개발한 것은 미국이 우리를 못 살게 굴고 대화하자고도 안 하고 우리 살 길 안 열어주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 마지막 수단으로 핵 개발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죄가 없는 핵 정책에다가 갖다 만만한 것이 햇빛 정책이라고. 그래서 그런 것은 좀 내가 볼 때는 타당한 그러한 주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전화가 와가지고 같이 대화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제가 지금 그 말을 했습니다. 왜 포용 정책이 죄가 있느냐? 포용 정책은 조금이라도 남북 관계를 긴장을 완화시키면 시켰지 악화시킨 일이 없는데 어째서 그렇게 말해야 되냐?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랬더니 대통령께서도 자기도 전적으로 동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모들하고 회의하는데 그 문제는 논의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나는 우리가 자학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스스로 없는 죄를 있다고 떠들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말하자면 정치적으로 흘리게 만들면 다른 정책은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햇빛 정책은 분명히 남북간에서는 성공을 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많은 성공을 한 것입니다.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그건 뭘 의미합니까? 북한 영토 내에 우리가 들어갔다는 걸 의미한 겁니다. 한쪽은 5km, 한쪽은 10km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만큼 휴전선이 북으로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개성서 기업을 해갖고 돈 벌고 있지 않습니까?
금강산에 130만이나 사람이 가가지고 북한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밥 먹기도 어려운데 남한 사람들은 배가 불러가지고 이제는 관광까지 여기까지 다닌다. 얼마나 부럽냐. 이런 생각을 북한 사회에 확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큰 성과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우리가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반성하지만 잘못하지 않고 오히려 조금이라도 취한 일은 정당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지금 북한 핵 문제의 책임이 북한과 미국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 아우 그 책임하고 상관없는 한국으로 돌아오는 이런 우리가 어리석음을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혜택 정책은 아까도 말했지만 그건 나름대로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더 큰 성공을 할 텐데 북미 관계가 나빠가지고 못했다. 이건 여러분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에 있어서 이 핵 문제를 앞으로도 해결을 해야 하는데 해결하는 것을 여기서 무슨 햇빛 정책 잘못했다고 선언하고 뭐 금강산이나 대선에서 철수하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악화됩니다. 책임 있는 북한과 미국이 중심돼서 풀하게 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대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건강하도록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핵결 정책 성과가 있는 것은 인정해야 되고 북미 관계가 나쁘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 저도 참 인상 깊었는데요. 김대중 전 대통령님께서 참 유머러스 하셔서 즐거운 강의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신문방송학과 박설 학생의 질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전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신문방송학과 1학년에 재학 중인 박설입니다. 저도 북한 핵실험에 관해서 궁금한 점을 질문하겠는데요. 북한 핵실험 발표 이후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긴급회의를 열어서 유엔 원장 실장을 통한 대북 제재 결의안을 집중 논의하고 있습니다. 유엔 원장 실장은 경제 제재는 물론이고 군사적 제재까지 가능하게 하는 그런 국제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자리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를 통한 대북 제재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 한반도는 전쟁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님께서는 이 군사 제재까지 고려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안 결의에 한국이 동참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평화적 해결 방안은 무엇일까요?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네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7장은 경제제재와 군사제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41조는 경제제재, 42조는 군사제재입니다. 그런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은 41조를 원용하냐 안 하냐 그것이 논의되고 있는데 아직 그것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군사제재의 방향으로 갈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봐야합니다.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중국이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했는데 상임이사국이 반대하면 어떤 결의도 못한다는 것 여러분이 잘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제제재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 어제 전직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과 회담에서 여러 가지 말이 나왔는데 저는 노 대통령한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핵을 발사하지 마라. 막는 데는 앞장섰어야 하지만 북한 핵이 발사되고 나서 이제 북한을 아니면 징계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그건 앞장설 필요가 없다. 유엔이 해가는 것도 보고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하고 체제도 보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도 이 본문에서도 말한 대로 지금 미국은 전쟁할 힘이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중동에 묶여가지고 없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그런 전쟁하는 것은 지지한 사람은 없습니다. 부시 대통령도 지지 안 합니다. 경제제재도 효과가 의무시됩니다. 이건 미국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화밖에 없다 하는 것은 미국에서도 지금 베이커 전 국무장관, 부시 대통령, 아버지 부시 때 국무장관 사람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민주당의 외교 대표인 바이든 상원의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사람들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발사해서 북한이 발사한 건 잘못입니다. 규탄 발휘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무기는 취소시켜야 합니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를 우격다짐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설득을 통해서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과 북한이 대화해야 합니다. 왜 대화 안 합니까? 평화를 위해서는, 옳은 일을 위해서는 악마하고도 대화하는 것입니다. 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런 의미에서 이 문제 해결은 반드시 미국과 북한이 직접 대화를 하고 6개월 회담이 이것을 도와주고 이렇게 나가야 한다. 그리고 대화에 성공을 하면 이미 작년 9월 19일 상당한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엉뚱한 마카오의 은행 북한 예금 종료 문제가 나와서 지금 사태가 이렇게 됐는데, 그 문제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증거가 있으면 내놓고 북한을 책임지게 하든지, 없으면 아니면 동결한 것을 취소하든지 해야 합니다. 왜 세계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해놓고 증거를 안 냅니까?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순위대로 해야 합니다. 지금 믿건 고건, 잘하건 못하건 핵 문제나 미사일 문제나 이런 일방 상대는 북한입니다. 일방 상대는 대표가 미국입니다. 이 중심된 두 나라가 대화 안 하면 어떻게 풀려나갑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햇빛 정치 공격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북미 양측이 대화를 하고 세계가 모두 협력해서, 그래서 북한의 핵을 포기하고 그 대신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안전을 보장하고 경제제재를 해제하고 국교를 정상화해서 북한도 세계 시장에 나와서 돈 벌어서 백성 먹여 살리고 살게 만들어줘야 돼요. 못하게 하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가진 표현이 좀 미안합니다만 반학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점에 있어서 한국은 원컨 원치 않건 직접적인 혹은 간접적인 항소자인 만큼 이런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이성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한 갈등 해소를 도와줘야 하지 않는가. 젊은 여러분께서도 그러한 슬기로운 생각을 가지고 대처해 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답변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유엔 헌장 7장이 경제 및 군사 제재까지 가능케 하는 국제법적 근거를 제공하지만 군사 제재까지의 위협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안도가 됩니다. 그래서 전쟁 위기 상황까지는 아직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총학생회 부회장 류선민 학생이 김 전 대통령님께 여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전남대학교 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 류선민입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서 2000년 7천만 교례의 영원인 6.15 공동선언을 발표하신, 직접 혜택하신 김대중 전 대통령님을 만나뵙게 되어서 가슴이 벅차오르고요. 김대중 전 대통령님께서 통일을 위해 바치신 노고처럼 지금의 6.15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젊은 대학생답게 더욱더 우리 민족의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 노력해야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지금 한국과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FTA 협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들의 대부분이
한미 FTA가 한국에게 기회가 될지 아니면 위기가 될지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한미 FTA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FTA는 근본적으로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잘 대비하면서 하면 약이 되고, 제대로 대비 못하면 독이 됩니다. FTA 자체는 약도 아니고 독도 아닙니다. 우리 학기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19세기와 20세기는 민족주의 시대입니다. 그렇게 경제도 크게 보면 민족 경제입니다. 그러나 21세기는 이미 세계화 시대가 됐고 경제도 세계적인 경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만 가지고 되는 일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구멍가게 아주머니도 우리나라 들어와 있는 세계적인 그 쇼핑몰 같은 이런 것하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휴지 갖고도 경쟁하고, 양말 갖고도 경쟁하고, 비누 갖고도 경쟁하고. 근데 여기서만 경쟁한 게 아니라 저 아프리카나 유럽이나 중남미나 어디하고도 우리는 경쟁이 합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이 폐쇄적인 세국적인 그런 생각 가져갖고는 살아나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만큼 커진 것도 세계 시장에 나가서 물건 많이 팔아가지고 무역에서 성공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미국하고 문제인데 우리는 그 전에 칠레하고 해가지고 그때도 많은 걱정이 있었지만 성공했습니다. 뭐 복숭아가 어떻고 포도가 어떻고 뭐든 했는데 다 큰 걱정이 없이 해결되고 오히려 지금 우리가 덕을 보고 있습니다. 미국도 우리가 잘하면 덕을 볼 것입니다. 못하면 비애를 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천적으로는 미국 시장에 뛰어들어가야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 거기서 돈벌이 안 하고 어디 삽니까? 또 우리가 안 한다고 남이 안 합니까? 앞으로 일본이나 중국이나 모두 동남아시아 나라들이 미국하고 FTA 해가지고 그래갖고 관세 면제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만 비싼 거 돼가지고 미국 시장 가면 누가 우리가 사줍니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만 안 한다고 되는 일도 아닙니다. 근데 이 FTA를 이렇게 해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장 뭐랄까는 다시 말하지만 FTA는 해야지만 잘못하면 독이 된다. 이게 약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예를 들면 농업 분야 같은 거, 이 가장 큰 취약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근데 농업 분야도 보호만 하면 과거식으로 나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저는 성공 못했습니다. 이제는 한편으로는 보호하면서 빨리 농업 분야가 경쟁력으로 갖도록 우리도 세계 시장에 나가서 농업 가지고 승부하도록 이런 방향으로 키워야 합니다. 그건 농업의 기술적인 분야도 있고 또 이 농업의 거래 분야도 있습니다. 상거래 분야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확고한 대책을 가지고 내가 어저께도 여기에 오기 전에 정부에서 그 미국 FTA 문제를 지원하고 있는 한덕수 전 경제부총리가 집에 왔길래 얘기했습니다만 이 FTA가 왜 필요하냐? 하게 되면 어떤 얘기 있냐?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하느냐? 이것을 손에 쥐어주도록 국민한테 설명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국민들이 안심해야 한다. 덮어놓고 몇 사람들이 그냥 막 감정적으로 떠들어진 말에 국민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FTA에 나가면 미국 시장에서 우리가 돈 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요, 자동차, 조선, 섬유까지도, 혹은 철강까지도, 모든 분야에서 전자통신 분야 말할 것도 없고, 세계적인 경쟁력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조선은 지금 세계에서 부동의 제1위입니다. 철강도 조강 분야는 세계에서 6위입니다. 자동차는 세계에서 5위지만 계속 하고 엊그저께 신문 보니까 유럽에서 일본 더해서
세계 제일 가진 도요타를 제치고 지금 유럽에서 진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겁만 낼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계 나라들이 우리를 겁을 낼 것입니다. 또 겁도 안 내더라도 우리를 모범을 하고 있습니다. 유엔 회원국이 192개국이 있는데 그 중에 한 20, 30개국 빼놓고는 다 한국을 모범을 합니다. 민주주의 하지, 시장경제 하지, 국민 사회보장에 대해서 노력하지, 한반도 남북대화에서 평화 유지하지. 한국을 모범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유엔 사무총장도 당신은 영장관이 그렇게 아주 마지막에는 무투표로 만장일치로 안보이사에서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자신감이 합니다. 자신감이 있는 것은 오만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겁니다. 동시에 내게 문제점이 있는 점, 이거는 또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진짜 자신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역대 유엔에 개최한 데서는 그러한 자세로 해나가야 한다. 그리고 세계 최고 부자들이 가서 거기서 돈 벌어야 해요. 우리가 지금도 현재 미국 시장에서 막 진출하고 있습니다. 왜 겁납니까?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옳지 않냐. FTA에 대해서는 미국뿐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해나가야 합니다. 안 그러면 다른 나라한테 시장 뺏깁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따라서 이거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국내에서 문제점이 생길 것을 미리미리 대처하면서 해나가면 나는 FTA가 우리의 성공을 보장하고 우리의 국가의 부강을 보장하는 그러한 한 방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께 내 의견을 말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한미 FTA가 잘못하면 독이 되고 잘하면 약이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훗날 한미 FTA 결과가 보약으로 남겨지길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까지 실수 없이 왔는데요. 저는 목소리도 갈라지고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 자리가 너무 떨려서요. 원래는 목소리가 좋은데요. 지금 좀 죄송합니다. 우리 선배님께서는 이 자리까지 말씀하시는데 물 한 모금도 안 드시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잠시 물 드실 기회도 드릴 겸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대학에서 세계 한민족 네트워크 협동 과정에 재학 중인 우즈베키스탄 학생 메흐리니 소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남대학교 대학원 세계 한민족 네트워크 전공에 재학 중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유학을 온 메흐리니소입니다. 제가 배운 바로는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서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업적은 높게 평가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 정착을 위해 노력하시다가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는 납치도 당하셨고 5.18 광주 항쟁 때는 내란 음모죄로 사형 선고를 받기도 하셨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현재 한국형 민주주의가 아시아 민주주의 발전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님께서는 많은 업적을 남기셨는데 현재의 한국형 민주주의가 아시아 민주주의 발전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학생이 너무 한국말을 잘해서 한국 학생이 질문한 것보다 더 알아듣기 쉽습니다. 저렇게 중앙아시아 우리하고 오랜 동안 관계가 지어갔던 나라에서 여기 와서 공부하고 저와 같이 한국말을 영수하게 하고 이런 것이 이것이 모두 이제 세계하고 조직인데요. 이런 일에서 전남대학이
물론 저 외에도 학생들이 있겠죠. 외국 학생들이 큰 기여를 하고 있어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전설이 있는데 민주주의는 서구 것이니까 아시아에서는 저같이 한 전설이 한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여러분이 아신 대로 싱가포르의 이광용 수상하고 폴 다피아스 잡지에서 논쟁을 하고 그분은 아시아에서는 민주주의는 어렵다 하고 나는 아시아에서는 민주주의가 된다. 아시아에 그런 요소들이 있다 하고 중국, 우리나라 아무리 예를 들어서 제가 먹었습니다. 결국 지금은 아시아의 과반수 나라들이 민주화를 하고 있어서 또 나머지도 결국 시간 문제예요. 그리고 중국에서조차 지금 민주주의 상이 트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보편적인 것이지 어느 특정한 나라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것은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국의 사정에 따라서 대통령 중대가 아니냐, 내각 책임제가 아니냐 이런 차이는 있지만 백성이 주인이 돼가지고 나라 운명을 결정한다. 백성이 나라를 통치할 사람을 선출해가지고 위임한다. 그럼 잘못하면 바꾸다. 이건 원칙. 이것은 세계 공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즈베키스탄 학생이 말하고 싶거든. 우즈베키스탄도 한국과 똑같이 민주주의를 할 수 있고 민주주의를 또 하는데 여러분이 여러 개 할 겁니다. 그런데 민주주의는 공것이 없습니다.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사람이 미국 3대 대통령인데 그 사람이 민주주의는 인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을 먹고 피와 땀을 먹고 산다 이런 말 했어요. 땀도 내가 붙인 것 같네요. 피랑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막 질문공사를 바꿔보니까 좀 흐리해진 것 같아요. 여튼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에서 증명됐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광주에서 전국 도처에서 그랬습니다. 광주는 가장 큰 케이스라는 건 우리가 다 아는데 나도 사형문도 받아가지고 집행직전에 살았습니다. 감옥살이도 한 6년 만에 했습니다. 망명 연금생활도 10년 이상 했습니다. 일생에 5번, 한 번은 공산당, 4번은 군사독재에서 죽을 뻔하다가 살았습니다. 이건 자랑도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광주에서도 목숨 바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민주주의는 뿌리가 튼튼한 겁니다. 이제는 어떤 공부 사람도, 어떤 독재자도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안 하고는 못 됩니다. 다시 군사고대 하는 거 꿈도 못 꿉니다. 우리는 3번 독재자를 극복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그리고 우리는 결국 이제는 민주주의 간섭이 올렸습니다. 여야 간의 정권 교체가 국민의 정부 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본을 보면 일본이 극히 우경하고 있습니다. 저거는 일본 사람들이 자기 손으로 민주주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전후에 군국주의 하다가 갑자기 항복하고 나서 메가드가 들어와서 민주주의라는 게 민주주의한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민주주의 주체 세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군국주의 시대의 세력이 다시 부활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일본은 지금 말하자면 아주 그런 세력들을 판을 치고 있고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 이 군국주의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건 대단히 위험하다. 오늘 이랬어요. 그런 건 말도 안 되십니다. 국민이 기사를 팔아야 되는 바로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 범죄를 한 것을 국민한테 교육을 안 시켰습니다. 그 국민들이 지금 50, 60대 이하 사람들은 과거를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환반도를 점령해가지고 변환 사람들을 도와줬다. 중국에서 남경 대학생에 했던 것다 거짓말이다. 우리는 대동아 전쟁을 해가지고 아시아 사람들을 맞아 서구 식민지로부터 해방시켜줬다. 우리는 평화헌법이 뭐냐? 우리도 똑같이 다른 나라와 같이 맞으면 그 전쟁할 수 있는 그런 헌법으로 바꾸자.
교육도 일본인이 억울한 문제는 철저히 해서 일본이 잘못한 것이 없다. 이런 것을 교육시키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만 이 문제가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한국하고도 중국하고도 동남아시아 나라들하고도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민주주의가 공것이 없다는 것을 일본을 볼 때 사고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우즈베키스탄 그 학생한테도 그 질문하는 심정을 내가 이해하고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데 우즈베키스탄도 민주주의 하는 것은 결국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 해야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을 바칠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권리를 유도해야 합니다. 우리도 4.19 학생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국민이 전부 합세했습니다. 또 우리가 그 87년 민주항쟁 때도 광주에 쓰고있지만 그 80년 광주에 쓰고있지만 87년 민주항쟁 때도 결국은 처음에는 학생 정치인들이 있지만 나중에는 결국은 국민 전체가 참여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국제 이제 보는 눈도 달라져가지고 독재자들한테 압력해서 2박 3일 하야해라. 전두환15고 계엄령 해적 선포 못한다. 이렇게 해서 압력을 가해준 것입니다. 결국 시작은 우리가 해야 하고 희생은 우리가 해야 하고 그렇게 됐을 때 국민이 전부 참여하고 세계가 우리를 도와주게 됩니다. 우즈베키스탄도 그럴 것입니다. 중앙아시아 모든 나라가 그럴 것입니다. 또 그거는 반드시 그렇게 하려고 봅니다. 경제가 발전되면 중산층이 생깁니다. 중산층이 생기면 중산층은 말하자면 이 자유를 요구하고 참정을 요구합니다. 투표권을 요구하고 또 피선거권을 요구하게 됩니다. 안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영국은 산업혁명을 하고 나서 중산층이 생겼습니다. 중산층들이 그런 요구를 하니까 영국 귀족들이 선선히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평화혁명이 되었습니다. 프랑스는 귀족들이 말을 안 듣다가 대혁명이 일어나고 전부 못 살게 됐습니다. 이거는 어디서인지 진리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공것이 없다는 것,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게 한다는 것, 그래갖고 마침내 국민이 동조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 그러면 민주주의는 성공한다는 것. 그렇게 해서 이룩한 민주주의는 결코 흔들림 없이 뿌리를 박을 수 있다는 것. 그러지 않고 외세나 우연에 의해서 민주주의를 하면 그런 것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우즈베키스탄이나 중앙아시아에 있는 카자흐스탄이나 여러 가지 나라들이 그런 풍부한 체력장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국민들이 아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민주주의 합니다. 민주주의를 하려면 지금 말씀한 그러한 희생을 바쳐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즈베키스탄 학생이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었고 그렇게 앞으로 여러분 나라에서도 큰 성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적 민주주의는 없다. 백성이 주인이 되어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원칙이 세계 공통이기 때문이다. 참 마음에 와닿는 말씀들 감사합니다. 이제 아쉬운 마지막 질문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문경태 학생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문경태입니다. 평소 개인적으로 존경하던 김대중 전 대통령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저는 대북 경제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일부 여론에서는 한국이 북한에 대해 일방적으로 너무 퍼주는 것은 아니냐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지금 현대아산과 같은 경우에는 금강산 관광 사업이나 그 다음에 개성공단 사업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고요. 근데 과연 이것이 남북 간의 상호 경제 협력인지 아니면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퍼즐기인지 이 문제에 대하여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이제 되게 할만한 질문은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상거래를 하더라도
물건 주고 돈 직접 받은 데도 있고, 물건 주고 예상으로 줄 때도 있습니다. 신용으로 주는 것이요. 그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북한에 대해서 주고받기로서 이 경제 협력을 하고 있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북한에 엄청난 발언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 북한의 미국이 아니라 중국의 물자가 북한에서 사용하는 생필품을 활발히 들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지하자원 개발에 지금 북한이 들어와 있어요. 중국이 들어와 있어요. 북한 지하자원 개발에 중국이 들어와 있어요. 이 부두 같은 것들 지금 와서 선봐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대로 가면 잘못하면 미국이 계속 봉쇄하고 우리만 진출을 못하고 이렇게 되면 북한은 완전히 중국의 지배 속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미국의 정책은 북한 봉쇄 정책은 북한은 중국이 밀어붙는 거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중국의 힘이 자꾸 북한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중국의 힘이 휴전선까지 오게 됩니다. 그럼 그 영향력은 한반도를 거쳐서 일본 태평양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북한으로 우리도 진출해 나가는 거 이거는 적어도 중국의 힘과 우리 힘의 균형을 잡아가는 그런 노력으로서 필요합니다. 둘째는 우리는 지금 북한에 엄청난 이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가 북한하고 거래해가지고 북한의 철도는 복숭아부터 이 계량부터 많습니다. 전력 그리고 항만 이 금강산 등 백두산 관광 그리고 이 정보화 문제 같은 거 북한의 경제의 핵심은 다 30년 내지 50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마지막은 장면한 핵이니 미사일이 이런 게 가려서도 있지 사실은 우리가 지금 북한 경제를 전반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그런 계약을 맺고 있다는 거 이건 법적으로 확립된 계약입니다. 그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북한에서 그렇게 경제를 하면 남도 좋고 북도 좋은 민민의 개발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남들이 우리 외에는 한 번도 와서 손모대게 되었습니다. 이런 거대한 우리가 경제 이걸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가 그걸 손떼고 나와야 합니까? 그리고 이 경제가 들어가게 되면 그만한 말하자면 그 민심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지금 북한에는 한국 물자 하면 좋은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의 우수성을 북한 사람들한테 지금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북한에 쌀을 주고 비료를 주는데 그 포대에 쌀 포대에는 대한적식사라고 써 있습니다. 비료에는 남해화학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포대가 1년에 수천만 개가 북한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넌 워낙 이 포대에 질이 좋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이 접대기 백으로도 만들고 문을 유리 깨진 데를 붙이기도 하고 그럽니다. 얼마나 큰 선전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이 북한에 들어갔을 때 북한의 저임금 노동자 중고등학교까지 이 의무교육을 받은 노동자 군대에 가서 6년 7년 훈련 받은 노동자 이런 노동자를 월남보다도 중국보다도 싼 임금으로 한 겁니다. 말이 통하지요. 문화가 같지요. 거리가 가깝죠. 이런 노다지 시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한쪽에서 북한도 그만한 덕을 보고 있습니다. 착취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이 남한 시장에서 노동자들 올 임금이
800불 혹은 1000불 이상 하는데 가서 100불도 안 되는 임금 갖고 하니 큰 덕을 본 것도 사실 아닙니까? 북한 노동자는 그래도 살아간 것은 전기 거저주고, 집 거저주고, 교육 거저시켜주고 하면 북한 사회 제대로 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래서 지금 이 남북 경제협력은 윈윈 동시에 북한 사회를 이 뭐냐면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은요, 이 2002년 7월 1일 그 경제 개선 조치를 한 이후로 아주 상업을 하는 것이 유행되어 버렸습니다. 최근에 그 관객 사정을 읽어보니까 여기 한 뭐요? 의사도 오전에는 진료하고 오후에 나가 장사합니다. 학교 선생님도 오후에는 나가서 택시 운전도 하고 노동하고 장사합니다. 장사가 아주 유행되어 버렸어요. 장사가 유행된다는 것은 자본주의가 침투한다는 얘기입니다. 자본주의가 침투한다는 것은 사유재산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사유재산이 늘어난다는 것은 중산층이 생겨난다는 얘기입니다. 중산층이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에는 정치적 자유를 요구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르는 사이에 마치 물이 스며들듯이 지금 그렇게 스며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북한하고 대표정책한 그 결과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한 동시에 또 하나 다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하고 지금 경선을 개성 쪽에서 연결시켜놓고 개통을 못하고 있습니다. 동해안도 동해선도 연결시켜놓고 개통을 못하고 있습니다. 개통을 하게 되면 우리는 북한 전체를 종단할 수 있으니까 이 압력감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산이나 광양한 목포를 든 기차가 말하자면 만주 혹은 시베리아 이런 데를 거쳐가지고 중앙아시아보다 거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유럽 가서 파리, 런던까지 가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한국은 태평양과 대서양을 연결하는 동쪽의 물류기지가 됩니다. 지금 중앙아시아 이럴 때는 석유가 쏟아져 나오고 가스가 나오고 지하자원이 풍부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노다지 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우리가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은 한반도로 가지만 남한은 반도가 아닙니다. 반도는 6km도 가고 바다로도 가야 반도인데 우리 6km 못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뚫어내야 합니다. 나는 6.15 남북 정상회담하고 서울공항 돌아와서 바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들한테. 그래서 우리가 이 말하자면 이것만 해내면 우리는 지금 바다로는 자유롭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말하자면 이 동방에 물류기 건cep이 되어가지고 물류가 일어나면 생산업이 일어나고 그리고 말하자면 금융업이나 보험업이 일어납니다. 또한 문화관광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지금 21세기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북한하고 관계를 개선해가지고 철도를 통해서 대륙으로 가느냐, 혈액실 크로드를 우리가 말하자면 종횡무진으로 다녀가느냐, 이렇게 해서 압력가고 기적을 만드냐, 이것이 지금 큰 눈으로 긴 눈으로 보면 21세기 우리 운명을 좌우하는 경제적 과제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북한은 당면에서도 그렇고 미래에서도 그렇고 국내 한반도 내에서도 그렇고 한반도 밖에서도 그렇고 경제적 입장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점도 여러분이 앞으로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내 말이 어느 정도 맞는지 어느 정도 사정하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